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부관계에서 이별이 뭐가 있겠어요? 서로 헤어지는 경우 그것도 이별이고, 다른 하나는 한쪽이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별해서 영구히 이별되는 거, 그런 거가 이제 이별이겠네. 질문하신 분은 어느 쪽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이별이 우리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주는가, 이거 연구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정신과에서 보면, 그건 조금 오래된 것이지만, 호르몬의 그 사회 재적응 척도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사람이 어떤 것을 받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가, 이것을 이제 통계로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빈도가 많은 것을 100으로 잡고,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순서대로 이제 이걸 퍼센테이지로 환산을 해서 통계를 낸 게 있는데, 첫 번째 1위,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게 뭐냐? 이별이에요. 이별. 그게 사별. 거기서는 사별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별이에요. 사별은 영원한 이별이잖아요. 그게 100이에요. 스트레스 100. 그걸로 환산해서 이제 뭐 빚을 지면 얼마고, 뭐 또 결혼하면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죠. 결혼도 50%의 스트레스가 있다고 돼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환산해 놓은 걸 보면 첫 번째 올라와 있는 게 이별입니다. 근데 이제 사별했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이혼했는 경우로 조금 축소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혼을 하자면 이유가 있을 것도 아니에요. 뭐 성격이 안 맞다든지, 조건이 안 맞다든지, 뭐 상대방 행동이 나쁘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있는데, 재혼을 지금 하는데 이제, 할까 말까 지금 망설이는 것 아니에요. 이 망설임은 지금 이혼했는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통찰을 가질 수만 있다면은 재혼을 하셔도 성공적인 재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검토하지 않고 왜 이혼했는가 하는 이유가 없이, 그것은 상대방 때문에 그래, 이걸로서 끝쳐서 하면은 이혼은 재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내가 가진 성격을 검토해가지고 맞지 않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그냥 내가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안 맞으니까 이혼을 한 거거든요.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 속담에 종이도 맞잡으면 낫다고 그래요. 혼자 잡기보다 둘이가 맞잡으면 낫다. 그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손을 맞잡아서 좋을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그런 선택에서 실패한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검토해보고 재혼을 한다면은 적어도 그것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건데, 그것을 검토하지 않고 한다면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좀 쉬운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길을 가다가 들어가 보니까 막다른 골목이에요. 골목이 막혀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나와서 다른 길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찾으면 찾을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나와서 찾지를 않고 거기를 또 가는 거예요. 자기 성질이니까. 그럼 또 막혔구나. 또 나와서 자기 성질이니까 또 들어가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길을 탐색해보는 자기 성격으로 바뀌어야 새 길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재혼이라는 것도, 요새는 뭐 재혼이라는 게 허물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나와 어떤 사람이 맞아서 평생을 종이를 맞잡고 재미있게 살까, 이것이니까. 그 선택이에요. 그 선택은 과거에 실패했던 성격과 조건을 가지고는 재혼해봤자 그대로 재현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별을 한 분들에게 충고하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검토를 먼저 해보셔야 돼요. 자기 검토를 먼저 해서 그때는 이것 때문에 내가 실패를 했구나. 이것만 아시면 훨씬 큰 행복을 여러분 손에서 잡을 수가 있어요. 검토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그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선생님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완벽하게 사셨는지, 또 그렇게 사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완벽한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일생 동안 치료하고 상담하고 한 사람들 중에는 완벽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완벽하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고, 완벽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 그런 괴로움을 놓을 텐데, 어떻게든지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굉장히 완벽하려고 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완벽하지 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가설이 있는 거예요. 선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선하게 행동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악한 행동을 하면 자기가 견디지 못하니까 그걸 감추고 선한 행동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비약된 말이긴 하지만은 정신과에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 가장 비도덕적이다. 그런 얘기죠. 얼른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도덕적인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이 비도덕적이냐 이게. 이 말은 곡해하시지 마시고 비도덕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보일 때는 도덕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행동을 하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 눈에 도덕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사람을 관계에서는 감추는 데는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가지. 예를 들어 그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은 조하리의 창문 이래가지고 이름을 붙여가 나오는 게 있어요. 한 가지는 첫째는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아는데 다른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잘 감추니까 그래요. 감추고 다른 사람한테 보일 때는 좋은 것만 내가 보일 수 있잖아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욕 안 하고 말이지 싸움 안 하고 이러니까 나는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잖아요. 그러나 나는 그걸 감춘다는 걸 내가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착한 사람으로만 인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아는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서 나쁜 소리를 하는데도 자기는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어떤지. 그런데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말을 거짓말쟁이라든지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만 모르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도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람 모르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알고 다른 사람도 나를 아는 그 관계,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이론적인 거지, 뭐든지 우리가 다 드러내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그 교과서에 나왔듯이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 가장 비도덕적일 수 있다. 이 말은 나쁜 소리가 아니라 그 도덕적인 사람 뒤에 숨어 있는 본능적인 비도덕적인 것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완벽하게 해서 나나 다른 사람한테 해가 안 되도록 살자. 이런 정도의 목표면은 그건 뭐 완벽하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완벽이라는 말의 원래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건 조금 썼는데 삼가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막 사람답게 좀 살자. 그건 동물하고의 구분인 거죠. 이제 그런 걸로 구분을 하시면은 뭐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